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은입니다. 네, 조재길입니다. 탄핵 정국의 가슴 아픈 참사까지 무겁고 울적했던 2024년이 저물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장에서 잘 버텨준 투자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죠?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새해 주목해야 할 주요 일정 체크해보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신년 특집 2025 증시 캘린더 새해 첫 시간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올 한 해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1분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성장을 상징하는 뱀처럼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먼저 새해 주요 일정들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증시 캘린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우선 1월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죠. CES 2025가 현지 시간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Dive In, 즉 몰두하다라는 뜻의 주제로 더 깊이 있는 인공지능 탐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기술들이 공개될지 지켜보고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첫날 기조 연설에 나서고 SK하이닉스도 부스를 마련하는 만큼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 여부도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13일부터 16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공개할 전망인데요. 행사의 키워드로는 트럼프와 AI 그리고 GLP-1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시장에 이미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취임 후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지 주시해 보셔야겠고요. 금리 관련 일정으로는 16일에는 한은의 금통위가, 28일과 29일에는 연준의 새해 첫 FOMC가 열립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는 환율에 한은의 금리 인하 방향에 더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고요. 미 연준은 트럼프 취임 이후 첫 FOMC이기도 해서 향후 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은 중국의 춘절입니다. 춘절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이자 소비 지출 증가를 촉진시키는 중국의 경제 활성화 기관으로도 알려져 있는 만큼 시장의 활력이 되길 바라고요. 이어서 8일부터 27일에는 시카고 모터쇼가 개최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확장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어떤 활약 펼칠지 지켜보고요. 11일에는 MSCI 반기 리뷰가, 23일에는 독일의 조기 총선, 그리고 25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세계 3대 테크 행사로 꼽히는 세계 최대의 무선통신 전시회인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AI와 IT 관련주에 시선을 쏟아봐야겠습니다. 이어서 18일과 19일에는 연준의 3월 FOMC가, 17일부터 20일에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 GTC가 개최됩니다. 지난 GTC에서 신제품을 공개했던 엔비디아 올해 행사에서는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주목해 보시죠. 한편 월중 애플이 아이폰 SE4를 출시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아이폰 수혜주들의 주가 움직임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현역 대통령으로 거듭나는 취임 일정일 텐데요. 칩스법이나 IRA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며 관련주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는 한편 시장에서는 화석에너지와 CCUS, 조선과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 기업들이 시행 중인 탄소 포집 사업, 이른바 CCUS 투자를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발의한 선박법, 그리고 한국 조선업과의 MRO 협력 제안에 따라 조선 빅3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시행, 그리고 그 반사이익, 또 자국 내 약가 인하 공약을 추진할 거라는 기대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기 증시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여전히 안개 속인 내수 관련한 경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내수 부진 심각했죠. 올해 예산 집행하기도 전에 벌써 추경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이 됐는데 김태훈 대표님, 올해 경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한 2분기까지는 좋았었는데 24년 2분기까지는 좋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둔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 이제 블룸버그 예상치로 보면은 25년에는 한 1.8% 정도로 GDP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관세 영향도 있을 거고 수출도 계속 부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반면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지금 환이 이제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 가면은 수출업체들의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선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작년부터 조금 했지만은 크게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25년부터는 추가적인 경기 진작책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이 좀 회복되면서 한국도 약간의 수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좀 해보는 거죠. 네, 올해 국내 가장 큰 변수 요인 중 하나는 탄핵 정국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일 텐데 탄핵 정국 관련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 신인규 기자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네, 시나리오를 살펴보려면 변수와 타임라인을 함께 봐야겠죠. 이 탄핵 정국 관련 변수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부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언론에 부각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다가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3심 시점입니다.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서로 양측이 자신에 대한 재판 결과는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상대편을 공격하는 형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탄핵 정국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또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타임라인부터 먼저 보면요. 새해 첫날에 헌법재판관 2인이 추가로 임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9명 정원에 기존에 6명 체제로 운영됐던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지금 늘어났고요. 오는 4월 18일이 기존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일인데 대통령 탄핵은 규정상 이 헌법재판관 정원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재가 4월 18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살펴볼 불확실성은 공수처가 발부한 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한 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영장 기한이 오는 6일까지인데 현재 지금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정치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쪽들이 여의도에서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탄핵 심판 관련해서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타임라인을 함께 살펴보면 그 이유와 전략을 쓰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이 선언문에서 반복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사실 반국가 세력으로 보는 것이 현재 여당이고 이 여당의 총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고가 됐습니다. 이 3심까지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윤 대통령 쪽에 좀 유리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 갈림길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재명 대표의 3심까지 결과가 이 공직선거법 통상 선례를 보면은 역산했을 때 오는 5월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이게 본인 측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야서 지지층의 세가 결집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행위들의 정당성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려면 타임라인을 다시 역산을 했을 때 탄핵 심판이 5월 혹은 4월 말까지는 지속이 되어야 할 겁니다.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엔 탄핵일로부터 60일 안에 이 대선 선거가 치러져야 하거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같은 것들이 크게 불거지기 전에 윤 대통령이 빠른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 전국으로 가야 이 현재 여론조사 등으로 보여지는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서로의 타임라인과 변수에 맞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일 경우에는 뭐 5, 6월 정도도 가능하고 이제 현재 심판 결과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027년에 또 대선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지금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경제 부담을 지우는 이 상황이 계속될지 좀 걱정입니다. 지금 내후외환 사면 추가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조금 경기가 좋아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기업 실적인데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증권가도 주요 기업들 목표가를 잇따라 하향 조정을 했죠. 올해 기업 실적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업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긴 한데요.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먼저 보니까 그 24년이 아직 안 끝났지만은 약 한 80% 정도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하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인데 제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한 24%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전체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어닝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면은 그래도 한 20%는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센티먼트에 비해서는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어쨌든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 정도는 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올해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업종이랑 반대로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부진한 업종부터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한국만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올해 예상은 이제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둔화가 되기는 하는데 이랬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이 주식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 이런 예를 들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하는 철강화학, 뭐 정유, 뭐 이런 기업들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좀 좋아지는 섹터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 경기가 나쁠 때는 사실은 좀 쏠리거든요. 경기가 나쁠 때는 그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경기랑 상관이 없는 업종들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이 여전히 유효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잘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매겨도 저희가 수출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이런 산업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뷰티 관련한 업종들, 그러니까 미용기기라든지 뭐 보톡스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화장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여름까지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많이 조정을 이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올해는 중국도 조금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들은 경기의 영향이 비교적 낮은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잘하는 게 조선기계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놓고 보면 사실 나스닥 엄청 달렸거든요. 우리 한국인 투자자분들 미국 시장 투자를 많이 하셨죠. 기술주 위주로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많이 부진했습니다. PBR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우리 PBR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올해 코스피, 코스닥 좀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국장을 많이들 떠나신 이유가 약간 허탈하죠.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경기 전망도 그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었는데 코스피만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고 외국인 매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은 지금은 이제 코스피 왜 떨어지느냐고 여쭤보면은 악재를 한 3-4가지씩은 다 일반인 분들도 다 얘기하세요. 그 정도로 악재가 충분히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호재가 있어야 올라갈 텐데 호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도 이럴 때가 바닥이 나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과거 20년 동안에 PER이 이렇게 낮게 지금 8배 초반이잖아요. 포워드 기준으로 8배 초반입니다. 코스피가. 그런데 이렇게 낮게 머무른 기간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됐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PER 9배 미만에 머물렀던 거는 한 4개월 정도 되고요. 가장 길게 이제 머물렀던 게 한 8개월 정도 2018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5개월째 PER이 9배 밑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가면은 또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유들이 좋은 이유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감히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은 한국이 배당 매력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밸류업 때문에도 배당을 올렸지만은 그거 외에도
그냥 주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을 때는 한 1.5% 정도,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좋을 때는 1.5%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거의 2.5%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좀 매력적인, 되게 저평가된 국가로 이제 뽑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하나 희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 일변도가 조금 수그러질 가능성이 조금 한 1분기 이후부터는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까 보여주신 차트 보니까 조금 안심이,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 매력이 올라간 것이기도 합니다만, 뭐 PBR도 지금 1배 근처로 굉장히 낮고 PER도 9배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길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5개월 연속으로 PER이 9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도 반등이 거의 항상 나왔다. 요 설명을 지금 들어봤습니다. 방금 전에 뭐 원달러 환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외환시장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굉장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 경기만 견조한 상황에서 오는 20일에 관세 인상 표방하는 트럼프 취임까지 앞두고 있죠. 원달러 환율 지금 달러당 1,470원 막 넘고 이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환율 전망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양 국가 간의 경쟁력 차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도 주목하시면은 쉽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 마지막으로는 자본 유출입의 차이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GDP가 한 3.1%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 3분기 기준으로 1.6%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예상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예상도 한 1%, 1.8% 뭐 이 정도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차이가 꽤 큰데 우리는 기준금리가 3%, 미국은 4.5%. 그런데 미국이 계속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번 FOMC에서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덜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환율이 더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작년이죠. 작년에는 제일 많이 미친 게 사실상의 이제 자본 유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가 이제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7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과거 1년 동안만. 그래서 170조 원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하반기에 팔은 주식만 22조 원 정도 됐습니다.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외국인은 부분. 팔고 내국인은 미국 주식 사고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달러 수요가 굉장히 세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수출이 잘 됐거든요. 잘 돼가지고 무역 수지 끝나진 않았지만은 한 50조에서 60조 정도는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워낙 자본 유출이 컸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환율이 버티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향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를 좀 나눠보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돼서 조금은 아직도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반기, 뭐 2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달러 강세 유지도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민에 대해서 반이민법이 좀 다시 나타날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비가 되는 거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민을 좀 막게 되면은 이민이 이제 한 저번 마지막 기준으로 한 22만 정도, 이민이 아니죠. 이제 신규 고용이 22만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처럼 신규 고용이 작년 내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계속되는 이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막아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규 고용 쪽에서 약간 잡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경기 자체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 강세 일변도가 조금 누그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강세 기조가 누그러들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는데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좀 고환율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망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이나 종목에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원화가 이제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주들이 좋을 수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출주가 좋은 거는 이제 약간 레깅 효과가 있어서 좀 뒤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경기 둔화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고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로 수출주만 포커스하기보다는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 중에서 환율 영향, 그다음에 또 환율 영향을 보면서 그다음에 관세 영향은 덜 보는 이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잘하는 업종인 조선, 기계 또는 뭐 AI용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비교적 영향이 없는 게 음식료 중에서 뭐 라면이라든지 또는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환율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원화뿐만이 아닙니다. 엔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세 전환을 예상했던 엔화 값이 하락하면서 지금 엊그제 보니까 또 달러당 157엔 요 정도까지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더불어서 희석이 됐죠. 엔달러 환율 전망과 함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부각될 가능성. 작년 8월에 이미 뭐 블랙본드에 이게 한번 나타났었단 말이죠. 다시 나올 가능성 얼마나 높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많이 또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이제 일본이 경제 성장 2%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율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률 차이, 그다음에 금리 차이인데 그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이 좀 안심이 된다. 두 번째로는 물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차를 결정될 때 물가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의 물가도 2%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2%로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또 정부 정책도 중요한데 일본의 정부 정책 자체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키시하진 않습니다.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리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쇼크를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쇼크를 줬을 때에 이미 많이 엔캐리가 청산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더라도 천천히 올릴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중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본은행 기조가 덜 매파적이고 그리고 또 시장도 예방주사를 맞았던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번엔 2분기 주요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2분기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월에는 3일에서 13일 서울 모빌리티 쇼가 진행되고요. 구글 클라우드의 최대 연중 행사죠.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가 9일에서 11일 진행됩니다. 또 25일에서 30일에 세계 3대 암학회인 AACR, 미국 암학회가 열리는데요. 주로 전임상 단계 등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로 항암 개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서도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행사인 만큼 관련 소식 잘 챙겨봐야겠고요. 30일에는 중국에서 중앙정치국 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 참고해 보시죠. 5월에는 6일에 FOMC가 7일에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월중에는 MSCI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어떤 종목이 편출될지 주시해 봐야겠고요. 한편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미국에서 ASCO 임상종양학회가 진행되는데요. ASCO 또한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앞서 언급한 AACR과 달리 이곳에서는 주로 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이오 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지 주목해 보시죠. 한편 6월에는 FOMC 회의와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6월 30일엔 애플에서 WWDC 세계 개발자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큰 관심을 모았죠. 애플뿐만 아니라 밸류체인에 포함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BH 등의 주가도 움직일 수 있으니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2분기 일정 중엔 암 관련 학회가 2개나 예정돼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그렇다면 항암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기업들 중 2025년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리가켄바이오는 글로벌 항암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ADC의 후보 물질 LCB84의 미국 임상 1상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내년에는 2상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한편 유한양행은 5월 ASCO에서 랭라자 병용요법에 대한 최종 OS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에서는 추후 관전 포인트를 OS 데이터, 피하 주사 재형 승인, 보험급여 이 세 가지로 꼽고 있는 만큼 관련 소식 체크해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휴온스 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랩이 4월 AACR에서 최근 개발 중인 하이디퓨즈의 비임상 효력 시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점 참고해 보시죠. 네, 2분기 일정 알아봤습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분기 암 관련 학회가 2개나 예정되어 있고요. 또 1월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바이오 기업 흐름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든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계신 금리 흐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낮췄습니다. 작년 말에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해서 올해 추가 인하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 얽혀 있고 내수 진작도 해야 되고 환율 문제 얽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연 3.0%인 기준금리 연내 얼마까지 낮출지 실질적으로 낮출 여력이 얼마나 될지 좀 궁금하시죠?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국 금리가 낮추면 좋은데 좀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유출이 이렇게 컸던 상황, 그리고 금리 차에 대한 부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낮추지는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리를 더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더 뛸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상 그 미국의 금리 추이도 같이 전망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더 빠른 속도로 내려줘야 한국도 내수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사실상 FOMC에서는 점도표 기준으로는 4차례 내린다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저번에 2차례로 이제 수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가 압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제 페드는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존해서 그걸 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연준에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안 떨어질 것 같다.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치를 넣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지금 이제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못 내릴 거다. 많이 내려봐야 2차례, 시장에서는 1차례까지도 생각하는, 또는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들은 올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은 그 2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유동성이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기가 좀 한계가 다다랐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 부채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재정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할 때 정부 부채가 24조 달러 정도 됐었는데 지금 끝나가는 무렵에는 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4년 동안 12조 달러를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부채 한도에 맞물렸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 부채를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재정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 허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2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을 쓰면 소비자 부담입니다. 미국 소비자 부담이기 때문에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용도 이민을 좀 막게 된다 그러면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2가지, 3가지 요인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하고 다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트럼프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파월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금리를 더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행도 금리를 좀 여유 있게 내릴 수 있는, 지금의 한국 경기 내수도 너무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더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금리 차에 대한 허들, 이런 부분들이 차차 풀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미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다만 미국도 지금 생각보다는 트럼프가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더 낼 가능성, 요거는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결국 미국 금리 인하 속도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금리 인하 속도는 결국에는 경기 성장률 전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인규 기자님, 기관들이 바라본 올해 주요국 성장률 리스크와 성장률과 또 리스크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주요 투자은행이나 기관들의 전망치를 모아보면 전 세계가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직접 투자 많이 하기 시작한 미국 같은 경우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예상보다 낮은 전망률을 오히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면은 대체로 2%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저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정무기관인 CBO 의회 예산처는 2025년의 전망률을 이 실질 GDP 성장률인데 저기 나오는 숫자들이 1.9%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미국 정부 기관이 보고 있다는 건 하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은 대체로 4% 중반에 형성되어 있고 주요 투자은행들이 인도가 올해 6%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률 전망의 근거 혹은 변수를 살펴보는 게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연말에 나온 기관들의 보고서를 여러 가지 살펴보면은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추려지는데요. 물론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 나오는 것들이 시장에 더 큰 불확실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들이 보고 가장 빈번하게 지적하는 것, 또 시장에 영향 미칠 것이 가장 높은 것이 아까 김 대표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부분인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현재 주요 기관들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편 관세라는 개념을 던지고 나서 이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 관세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현재까지의 관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된 시나리오를 하나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전자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낮겠지만 세계가 관세 전쟁, 불확실성의 무역 전쟁으로 좀 접어들게 되는 가능성인데, 알리안츠의 경우에 미국의 관세가 지금보다 조금 높아지거나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수출액이 6.1% 줄어들 수 있고,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 20% 넘게 줄어들 수 있다. 멕시코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한 5번째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관세를 급격히 미국이 올릴 경우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한 것보다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점도 예상을 해야 되고, 역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편 관세가 전면으로 부과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의 시장의 중론이긴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관세가 아니라 이 세금을 많이, 자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많이 낮출 거다, 법인세 낮출 거다, 이런 공약 많이 했는데 공약을 다 지키면은 미국 GDP의 2.5%에 달하는 만큼의 세금 감면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더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국의 행정부가 감안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약한 수준의 감세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와 세금 관련 변수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한편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데,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도 그렇고 군사비 분담 증대를 각국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사실 대만도 그렇습니다. 대만 정부에 대해서 군사비 분담을 만족스러울 정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 관세를 높이거나 군사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이 또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기후변화 지원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부터 IRA법 폐지 혹은 축소라든지 줄어들 수 있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지난 2022년부터 끌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이 종전 혹은 휴전의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자재 움직임도 주목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올 한 해 살펴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오래 끌 줄은 몰랐습니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뭐 잘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취임 직후에 바로 종전 또는 휴전을 바로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으니까 그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이거 아주 키워드가 됐습니다. 해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죠. 특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시장, 뭐 미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글로벌 시장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지역,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계속 역시 1등이 미국인가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 고객들을 봤을 때 국내도 계시고 해외도 미국도 계신데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환 이익까지 포함되니까 뭐 80%씩 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환에서도 수익이 나고 AI 기업들도 거기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더 쏠리는 현상이 계속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뭐 충분히 미국이 제일 앞서서 계속 이 속도를 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쏠림 현상도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기준으로 22배라서 역사적으로 좀 높은 수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익이 여전히 올해도 한 14% 정도 성장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이익들도 좋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감세까지 포함하면 미국 환경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는 아까 계속 둔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업들이 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이 GDP 성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부분들이 다 상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일변도로만 계속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 정도는 특히 이머징 마켓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하반기에는 중국도 좀 봐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뭐 10조 위안 정도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작년까지 중국이 폈던 정책은 부실을 해소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8조 위안 정도가 지방 정부의 부동산 부실을 끄는 데 쓰였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데는 올해부터 좀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부 정책도 이미 어느 정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말대로 60%의 관세를 중국에 매기게 되면은 중국은 분명히 위안화 절하를 통해 가지고 수출 증진을 노릴 거예요. 그때 2018년, 19년에도 마찬가지 그런 이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고 수출을 증대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금리를 더 내리면서 경기 진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데 중국 상위 지수를 사면은 저희가 거기 환해서 이제 손실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홍콩을 좀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홍콩에는 중국의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는데 홍콩의 통화는 아시다시피 달러랑 페그가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안화가 약세로 가더라도 홍콩의 통화로 투자가 된 부분들은 달러랑 페그가 된 만큼 안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인도도 보여주신 것처럼 인도의 성장률도 높기 때문에 인도나 또는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이런 쪽으로도 좀 다원화돼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미국, 하반기부터는 신흥시장 비중을 확대해도 좋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커머더티 전망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면 밸류에이션이 있고 기업이익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유가나 이제 뭐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들은 수급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수급이랑 경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수급은 솔직히 저희가 잘 모르겠고 경기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는 다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표에서 보셨어도 인지하셨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에는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크게 오를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자산 전망까지 진단해 봤는데요. 2025 캘린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어서 하반기에는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죠. 다가올 여름 7월과 8월 일정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반기 시작부터 금리 결정의 핵심이 될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은의 금통위와 미국 FOMC가 개최되는데요. 금리 동결 혹은 인하에 따른 수혜주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23일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는 만큼 소비 테마주 움직임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8월에는 22일에 한은의 금통위가 개최되고요. 세계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모임인 잭슨홀 컨퍼런스도 월중에 개최되는데요.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호재가 될 발언이 나올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9월에는 9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총회가 그리고 16일부터 17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월중 아이폰 17의 언팩 행사도 열릴 전망입니다. 이어지는 10월에는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리고요. 23일에는 한은회 금통위가 28일부터 29일에는 미국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월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일에는 중국의 광군제, 17일에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계획되어 있어서 K푸드나 K뷰티 종목들에 관심 가져봐야겠고요. 월중에 APEC과 O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글로벌 주식들에도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12월의 첫날부터 5일까지는 세계 최대 IT 행사로 불리는 아마존 웹서비스 리인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올해 행사에서는 각종 생성형 AI 기술들이 쏟아졌는데 내년의 첨단 기술 화두는 무엇이 될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이외 9일에는 FOMC가 월중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진행되고요. 배당락일인 26일이 되기 전에 고배당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반기도 꽉꽉 채운 증시 일정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슈와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박정원 캐스터, 엔터테인먼트 섹터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저는 엔터주를 꼽았습니다. 올해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기대되는 상황인 점에서 관련주에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BTS는 이미 전역한 진과 제이홉을 비롯해 6월에는 다른 멤버들도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됩니다. 전역 후에 새 앨범 작업과 월드 투어 계획에 집중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BTS 완전체 그리고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위버스의 유료화를 짚어내며 하이브의 모멘텀이 풍부하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미풍지대로 구분되며 트럼프 리스크도 덜어낸 엔터주,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시연할 수 있을지 주시해보시죠. 심수연 캐스터는 게임 섹터를 꼽으셨네요. 네, 신작이 적었던 2023년, 2024년과 달리 2025년에는 많은 게임사가 5개 이상의 신작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시프트업에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엔 NC소프트의 아이온2가 벌써부터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모멘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크래프톤과 NHN을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요. 실적 안정성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평가한 점 참고해보시죠. 네, 이렇게 증시 일정들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올해도 한국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 증시 캘린더 만나봤습니다. IT 업종부터 엔터주와 게임주까지 새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대표님? 네, 반도체 업종이 지금 사실 제일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분기까지가 삼성전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10조 원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3분기부터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하향이 조정이 되고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 반도체, HBM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그 부분은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지만은 반면에 이제 레거시라고 하는 DDR4, DDR5 이런 것들은 제일 많이 쓰이는 사용처가 PC라든지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이쪽 경기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있는 거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 교란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의 창신 반도체라는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반도체는 사실상 반도체 굴기,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자본을 효율성이 없는 기업들한테도 계속 쏟아 부어주면서 연명할 수 있는 정책을 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4 같은 경우도 수율이 굉장히 안 나오는 구간을 지났는데도 그동안에 그걸 딛고 일어서서 DDR4를 넘어서 DDR5까지 이제 창신 반도체가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물량 뛰기, DDR4를 시장에다 쏟아내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못 오르고 있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주가로 봤을 때는 언제 좋아질 거냐?
라고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랑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할 정도로 빨리 선행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주식을 팔기 시작한 거는 정확하게 작년 8월 달부터 팔기 시작했고요. 9월 달부터 가속화됐습니다. 리포트가 모간 스탠리에서 나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 그거 모르고 막 샀었는데. 예. 네, 우리 투자자분들. 실제 그때가 이익이 제일 많이 날 때였고요. 네. 제일 많이 날 때 외국인이 팔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은 반대로 이익이 제일 나쁠 때, 제일 어려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때에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할 거고요. 그게 통상 1년을 지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5년 한 여름에서 한 7, 8월 정도 되면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반도체 주가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긴 하고요. 지금 자사주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SMC랑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서 봤는데 TSMC는 너무 잘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영역이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시총이 삼성전자가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TSMC가 통상 이익이 한 60조 원에서 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한 70조 원 정도 낼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익은 한 40조 원 정도는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차이는 2배 이상 안 벌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가 그러니까 시총 차이만 4분의 1, 5분의 1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굉장히 저평가의 영역에 있다.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는 굉장히 사이클이 크고 어쩔 때는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구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제일 적은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그때 다시 공략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관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부장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주가 반토막 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양반이죠.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있습니다. 올해 목표 역시 원금 회복에 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차 전지 많은 대다수의 투자들이 지금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네, 2차 전지는 좀 저희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주가도 어느 정도 따라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가 올라간 이유가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좀 회복된 것도 있지만은 아직은 미진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에 관련한 각종 정책, 정부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테슬라와 함께 같이 2차 전지의 업체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업체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업체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빅3라고 하는 뭐 GM, 포드들도 이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더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렇게 돼서 판매량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양극재라든지 LG 엔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의 이제 저평가 부분, 지금의 어려운 국면들은 차차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죠. 10만 달러를 찍고 지금은 9만 4천에서 5천 달러 사이에서 좀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자, 가상자산이 이렇게 자산 가치가 더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얼마 정도 된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가상자산은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각국 정부들이 그래도 우호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고 계셔가지고 좀 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조금씩은 금융자산에 얼마는 가상자산에 갖고 가셔도 그렇게 위험한 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왔는데요. 가상자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블록체인, 뭐 알트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큰 산업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옛날에 원유가 뭐 굉장히 가치가 없었을 때는 언제냐면 엔진이라는 것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유는 어떻게 보면 폐기물에 가까운 이걸 어디다 쓰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엔진이 개발되고 자동차가 개발이 되면서 원유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 가상화폐 산업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분증명이라는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용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지급 결제에 있어서 혁신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송금할 때 송금 수수료 없죠. 그다음에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송금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사용 가치로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라는 산업 자체는 계속 발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화폐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은 금화 빼고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100달러가 됐건 10달러가 됐건 그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은 공 하나를 정부가 더 찍어준다 그러면은 그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통화의 가치를 가져가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통화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우리 증시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저하고보다는 저는 1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분기 말 정도에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 한국에 더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해지 수단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한국을 팔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 공매도가 없어지게 되면은 공매도 이제 금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 자금이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누그러질 거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 특히 원화가 굉장히 약세가 있다, 저평가돼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분기부터 한국 증시가 상승해서 한 3분기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감원장은 뭐 공매도 금지 무조건 풀겠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해놨고요. 그게 이제 우리 투자분들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한국 증시에 진입하는 들어오는 계기를 마련해줘서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을 영향을 끼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로스일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 2025년 희망찬 새해 증시 전망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